저는 1장을 맡았고요. 그 전에 서문에서 사실 이제 퀀트 커넥트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데 이 책이 사실 퀀트 커넥트를 이용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거라서 서문을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서문을 좀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퀀트 커넥트라고 하는 게 기본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잠시 소개하면 퀀트 커넥트라고 하는 게 세 가지 핵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랫폼, 로컬 플랫폼, 린 CLI를 사용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플랫폼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다 제공하고 있고 이건 이제 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트레이딩 알고리즘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제 계정만 생성하고 들어가면 인프라 구성 및 모든 게 다 자동화로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만 사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연구 환경으로 리서치 구성도 제공하고 있고 백테스팅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트 커넥트라고 하는 건 뒤에 좀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라이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린이라고 하는 엔진을 제공해서 직접적으로 알고리즘을 짜지 않고 전략만 세우고서 사용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이 전반적으로 요 퀀트 커넥트라고 하는 플랫폼과 린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해서 1장은 이 자본시장의 기초인데 이 금융시장의 핵심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퀀트 커넥트에서 연결되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좀 느끼기에는 1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 약간 플랫폼을 파는 책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약간 매뉴얼 같은 책. 이게 그 네, 폰트코는 공짜 아니죠? 매달 돈 내. 네네 공짜 아니더라고요. 클라우드 육 프리 그러니까 티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프라이스님 보니까 60달러부터 시작하던데 그 그냥 가입하면 프리 티어고요. 예. 프리 티어로 해도 백테스트 좀 딜레이가 있고 좀 느리긴 하지만 돌릴 수는 있거든요. 한번 직접 그, 테스트해 보시죠. 예, 그 얘기 이따가 예. 좀 더 자세히 할까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사실 이제 모두가 다 아시지만 저는 조금 생소해서 했던 내용들도 있는 개념이랑 어떻게 콘티 커넥트에서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샘플로만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실질적으로는 들어가서 뭔가 코딩을 해보진 않고 책만 좀 훑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본시장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인데요. 미국에서 주요 거래소는 한 11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서 가장 큰 건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라고 이런 그 거래소들이 거래하는 가격이 어떻게 데이터로 흘러서 그 NBBO라고 하는 매수 가격을 계산해내는지를 설명하는 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증권정보처리기라고 하는 대로 데이터가 통합이 되는데 이 통합된 데이터를 MBBO로 계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매도 호가인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 네, 선생님 지금 4페이지 보고 계신 거 맞아요? 4페이지? 화면이 지금 저는 아, 그래요? 4페이지만 보이는데 아, 진짜? 다른 분들은 자본시장의 보이세요? 기초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2번이요. 지금 안 보이세요? 이제 보여요. 네,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아마 보입니다. 예, 책임님 쪽에 그 통신이 약간 느렸었나 봅니다. 저희 쪽에선 보였거든요. 그래요? 제가 예, 드리군요, 여기. 네, 죄송합니다. 아, 어, 네네. 그래서, 네. MBBO라고 하는 게 매도 호가를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주식 거래량이 100주 이상의 가격만 측정해서 포함이 되고 그 이하로는 다 떨궈낸다고 합니다. 전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고, 그러니까 뭐 장외 시장에서도 장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래들은 TRF라고 하는 데에 보고되고 결국은 이 보고되는 게 SIP에 포함돼서 데이터가 MBBO에 포함이 된다고 뭐 직접 거래도 사실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뭐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장 참여자라고
되어 있는 거래는 연극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무대 위에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롤들이 있고 그런 역할들이 짜여진 대로 규칙이 있는 활동이라고 보여서 연극이라고 표현을 그래서 무대는 사실 이제 지정가 주문장이라고 해서 매수와 매도가 스프레드 시트가 이루어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지정가 주문장은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나열한 원장이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제 매수 호가랑 매도 호가가 매수보다는 매도는 항상 더 높아야 되고 이 둘 사이의 가격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유동성 트레이더랑 마켓 메이커 그리고 정보를 가진 트레이더인데 유동성 트레이더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거래를 하는 참여자를 말을 하고 있어서 노이즈 트레이더라고 부르고 단순 매매나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는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사실 이런 것들 유동성을 생성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고빈도 알고리즘 기반의 전자 시장으로 좀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가진 트레이더는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매매하는 트레이더를 말을 하고 있고, 네, 정보를 가진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그 각본이 짜여진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가 요즘에서는 핵심적인 도구가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자본시장의 기초에 데이터와 데이터 피드를 보면, 네,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 사실 이제 실시간으로 이벤트가 기록되고 거래량은 개장이나 마감 시간에 급증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1960년대까지는 사실 티커 테이프로 계속 물리적인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로는 이제 디지털 피드로 전환되었던 것을 말하고 이런 2001년도, 2010년도에 이렇게 이제 이벤트로 기록이 되는데 이런 이벤트 기록이 잠시 동안 지연되는 현상에 따라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던 적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이런 식의 거래량에 대한 기록이 지연됨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계속 지연된 데이터로 움직이다 보니 이상 데이터로 네, 거래가 되는 현상이 생겨서 이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그거에 대한 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생겼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고요. 아, 그 그래서 이상거래로 돈을 막 버는 그런 것들이 불공정 거래가 생겨서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네, 플래시 크래시라고 하는 예. 게 대사건이 생긴 거고요. 아, 예. 이게 불공정은 아니고 사실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사실 이 매수하려고 하는 이 가격과 매도하려는 가격 사이에서의 이 계속 예, 차익 거래가 많이 매도하려 생겨서 예. 네네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연되어 있는 가격 정보를 보고서는 계속적으로 밑으로 계속 파는 계속 팔 계속 낮은 가격으로 에, 설명 잘못 아무튼 네 그게 이 차익이 계속 이, 요거 제가 네 말씀 주십시오. 업계 종사자로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특히 이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HTS에서 내가 보고 있는 호가가 DMA에서 보면 30초 전 호가예요. 그러니까 30분 지연 데이터를 내가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서킷 브레이크하고 사이드카가 있어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서킷 브레이크고 위로 발생하는 건 사이드카인데 이제 그런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게 매매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크 제도도 도입이 됐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일부러 이렇게 그 고빈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특정 시점 되면은 일부러 이렇게 그 체결을 많이 시키면 호가가 지연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혹시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밑에 이 몇 줄 코드에 이제 뉴스 같은 걸 수집해가지고 이 전략을 투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다음 이그젠플이라든지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 같아서 이번 장에서는 사실 이런 컨트 커넥트의 기능들이 있다라고 잠시 그냥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브로커리지와 이제 거래 비용도 사실 이 시장 흐름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브로커는 자본시장과 투자자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걸로 결제하는 역할을 하겠죠. 결제 비용이 드는데, 네, 결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그래서 이제 수수료라든지 주문 처리 방식은 아래와 같고요. 브로커별 차이점으로는 사실 이제 그 자산이라든지 주문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퀀트 커넥트에서 주문 처리 방식에 따라서 이 마켓 온 오픈 오더해서 이 프로퍼티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수수료를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원래 이제 커스텀 수수료 모델을 설정을 해서 오른쪽에 할 수도 있고, 이 직접 개발자가 모델을 선정하고 뭐 직접 계산식을 넣어서 할 수도 있다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슬리피지는 기대 체결가와 실제 체결가의 차이를 말을 주요 원인으로는 그 체결할 때 실제에 이뤄지는 이 시점과 이 체결되는 부분이 이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체결가가 차이가 나는 거고, 사실 대량 주문을 할 때에는 이 매도 호가 사이에 그 수량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매도하려고 할 때에는 이거 설명 주실 분 있나요? 이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또 제가 나설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나서서. 같아요. 이게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이런 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착각하는 게 내가 현재가를 보고 현재가로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가로 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가로는 거의 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거의 상대호가로 체결이 돼요. 상대호가로 체결이 되는데 요거를 감안 안 하시고 내가 시뮬레이션 전략을 만들면 우상향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쭉 우상향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 믿고 또 매매까지 가시면 이제 실제 장에서는 엄청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나 요게 이 매수 매도 스프레드 이게 슬리피지라는 게 내가 현재가가 아니라 언제나 상대호가를 보고 계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현재 64,000원이면 매수호가는 63,950원, 매도호가는 64,050원이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내가 상대호가, 내가 매수를 할 때는 매도 1호가에 체결이 된다라고 계산을 해야만 그게 이제 50원, 요 50원 차이가 요거를 계산하고 그걸 슬리피지라고 그래요. 그 슬리피지를 반드시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해야지 거래 수수료가 또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언제나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거래 수수료하고 슬리피지를 감안을 해서 상대 호가로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 호가도 아니에요. 상대 3호가입니다. 내가 주문을 쫙 쏴버리면 3호가로 쫙 밀려버려요. 그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1호가 매수 1호가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이게 한 주 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깔아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그거 보고 체결하면 반드시 상대 3호가 정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거래 수수료하고 슬리피지 언제나 그거 감안해라. 브로커리지 비용 감안해라. 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이 감사합니다. 그림 보시면은 그 피겨 1.7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뭐 북워킹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 왼쪽에 있는 이게 중간가였는데 내가 주문을 해서 첫 번째 파는 걸 다 사버리면 가격이 점점 중간가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뭐 거래량이 작은 ETF를 거래를 해보시면은 뭐 이렇게 점점 높은 가격을 사게 되는 거를 뭐
경험하실 수 있게.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증권 식별자 부분인데요. 증권 식별자라고 하는 건 이제 기업명을 말을 하는데 이렇게 그 증권 식별 이런 이름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선 추적을 할 때에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콘트 커넥트에서는 그런 식별자를 자신만의 오픈소스 인코딩 기술을 구현해서 제한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장이었고요. 사실 이제 주요 전통적 식별자로는 QQUSIP라고 하는 자산 식별자가 있고 FIGI라고 하는 자산 식별자가 있고 ISIN이라고 하는 식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런 자산을 식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얻으려면 비용과 라이센스 문제가 있고 위에 그 기업 이벤트로 인해서 완전하게 현재의 자산 그러니까 증권 식별자랑 과거의 식별자랑 구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퀀트 커넥트에서는 기술을 구현해서 255개 국가의 99개 자산 클래스를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네, 좋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자산과 파생 상품 요약 부분인데 이 부분은 5가지의 주요 자산 클래스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퀀트 커넥트에서. 그래서 데이터는 알고시기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고품질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5가지 클래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에 대한 데이터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클래스를 구분해서 미국 주식을 거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이 미국 주식 기업 이벤트에 대해서도 이런 이 코드 레벨로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콘트 커넥트에서 어떻게 이 연결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제 함수 레벨로 이런 식의 기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할, 뭐 배당금, 데이터 정교화는 아래처럼 그냥 데이터 언더바 노멀라이즈 모드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정교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 그리고 뭐 어떤 이 증권에 대한 그러니까 증권 식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시큐리티 체인지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용해서 받아볼 수 있다.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 옵션은 특정 미래의 날짜에 정해진 가격으로 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권리를 가진 계약을 말을 하고 있고 주요 속성으로는 기초 자산, 옵션 권리, 행사가, 만기일, 계약 승수라고 하는 항목을 가진 이러한 것들도 퀀트 커넥트에서는 이 옵션에 이런 애드 옵션이라고 하는 걸로 리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옵션에 이제 필터링을 걸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지수 옵션도 마찬가지로 이 퀀트 커넥트에서는 3가지 지수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처럼 간단하게 애드 인덱스라고 하는 걸로 알고리즘에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선물에 대해서도 퀀트 커넥트에서 애드 퓨처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도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른 시장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만 이 크립토 API를 추가해서 간단하게 추가해서 사용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 1번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설명이었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 주시거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 잘 해주셨고요. 그 중간에 그 뭐지? 그 미국 네. 옵션하고 유럽 네. 옵션 그 예전에 한번 책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예전 책에서 그 뭐 만기를 아메리칸 되기 스타일 전에. 옵션하고 유로피안 스타일 옵션의 차이가 있다. 라고 하긴 했는데 그때 한국
다른 분들이 별로 옵션에 한국의 옵션 시장이 접근하기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관심들이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대충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 한번 다루긴 했었죠. 예. 근데 예. 근데 한국은 그럼 어느 쪽이에요? 대부분 이거- 미국식 옵션이죠. 미국에서는 인덱스 옵션만 그 유러피언 스타일이고요. 아,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한국에 계신 분들 답을 한 해주세요. 번도 옵션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국 선물 시장이 한때는 세계에서 제일 컸었는데 요즘에는 예, 많이 모르겠습니다. 아,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도 미국 새벽에 그 옵션 하시더라고요. 미국 시장 옵션에. 예. 그러니까 소규모로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되게 뭔가 즐기시는 것 같은 무슨 도박처럼 하시던데. 이 옵션의 장점이 그런 거. 자기가 원하면 도박처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면은 도박장을 차릴 수도 있는 거나. 거의 그런 느낌으로 하시더라고요. 잘못 복권을 선택하면 사느냐, 복권을 파느냐 차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마진콜 오면 이제 바로 원금 다 날리고. 그냥 카지노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직은 모르겠는데. 또 약간 중독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예, 그거 그거 안 되겠다. 아니 뭐 그래도 재미는 있습니다. 또 안전하고 좀 비교적 변동성 적은 투자 스트래티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뭐 근데 빚을 지진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금만 날리는 설정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마진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 응. 그다음에 뭐 매도 옵션을 하신다면 또 특히 더 리스크가 커지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롱 옵션만 하면은 그냥 복권 사는 거랑 비슷한. 예. 예를 들어 뭐 한 소액으로 한 10개 샀는데 그 중에가 한번 한 3, 40배 터지면 나머지가 다 망해도 버는 거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노리시는 거. 미국에는 그 월스트리트 배트라고 들어보셨나? 그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제일 큰 그 방 같은 건데 거기가 보면은 대부분 모여서 젊은 사람들이 다 그거 하는 서브레딧을 소액으로 투자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게임스탑 때문에 뭐 멀티밀리언 달러 된 사람들 자기 기록 올리고 막 자랑하고 또 따라하는 그 로빈후드 때문에 또 그게 많이 보편화돼가지고 아마 그 한국 시장에도 또 하면은 꽤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각 천금을 노리고 들어가는데요. 근데 찾아보면은 사실 그 옵션 매도 전략 중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고 수익률은 기존의 뭐 인덱스 인덱스 ETF 정도 수준이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낮게 갈 수 있는 전략도 있거든요. 그런 걸 선호하는 인덱스 옵션 스트레이트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저는 관심있어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 뭐 이거다 싶은 건 없습니다. 근데 혹시 관심을 두고 볼만 하겠네요. 하나의 그러니까 일확 선택지는 천금을 많을 수 노리실 있으니까. 한 방에 좀 크게 땡기시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몇 번 당하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매도 전략이나 뭐 기타 이렇게 스프레드 전략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홍보 전략들을 이용해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되게 뭐 데이터 갱이라고 해요. 그 시간에 따라 옵션 가격 감소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다양하니까. 이 책에는 옵션이 없죠. 이 책에 중간에 그냥 어디 이게 예제로 뭐그 트레이딩이나 트레들이라고 해서 예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관심 있으시면 그쪽에 오픈을 찾아보면 제가 선물 옵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아파트가 아직 안 지어졌는데 아파트를 그 돈을 주고 사잖아요. 선분양. 네, 선분양. 그게 선물이에요. 네, 그게 선물이고 근데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프리미엄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이면 그 1억이 1억 5천이 될지 5천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프리미엄을 나는 5천, 나는 1억, 지금 현재가가 1억이니까 그거를 내가 1억을 주고 사는 게 그게 옵션이에요. 아, 분양권. 프리미엄만. 네, 분양권을 아파트가 10억이면 10억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프리미엄이 1억이 붙어 있으니까 그 1억을
주고 아파트를 사는 권리를 내가 갖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아파트가 내가 입주할 때 그 권리를 행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아파트가 15억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이 권리를 행사해야죠. 근데 아파트가 8억이 됐어요.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면 되잖아. 그게 옵션입니다. 아주 근데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가 잘 네, 되는데요. 선물 옵션을 하는 왜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이렇게 많이 하시냐면 제가 그 주식은 가격이 정해지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을 내가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선물 옵션은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다라면 200개의 종목을 다 더해가지고 내가 지수를 만든 거 가지고 그 선물을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요소를 다 아는 거예요. 코스피 200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도 내가 모든 요소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평가에 이루어지는 모든 옵션을. 그러니까 요렇게 그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 반면에 얘가 레버리지라고 기본적인 상품이 레버리지를 거기다가 6배, 선물 같은 경우에는 6배,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한 20배,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미 상품 자체가 씌워놨어요. 그러면, 어, 이게 예를 들자면 주식은 아무리 내가, 떨어지더라도 주식이 그대로 남아있기는 하잖아요. 선물 옵션은 아예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0원이 되는 거고 그게 더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래서 그 마진콜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당하기 전에 증권사에서 손절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런 상품도 이미 레버리지가 있어서 어, 개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해하는 보는 옵션에 관한 관점은 일단 보험 증서를 매매한다고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고 직관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보험의 그 옵션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대한 주식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폭락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의 형식으로 옵션을 사용하는 그 팩티브 옵션 스트래티지들이 많이 일단 신기능으로 작용하는데 이 보험 증서라고 또 보기도 애매한 게 보험은 되게 집이나 차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을 내고 어떤 권리를 나중에 금전적인 보상 권리를 취하는 건데 각 특정한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옵션의 특징은 내가 집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다른 집에 내가 남의 집에 화재보험을 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그 자산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집에 불이 나서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집이 불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재보험으로 그 보상들, 집값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식. 그래서 이게 도박의 형식을 띠고,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자 입장이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또 파는 입장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보험을 팔아서 소액을 여러 번 많은 사람한테 구하지만 만약에 사건 이벤트가 생겼을 때 내가 크게 물어줘야 되는 점. 그러니까 보험으로 이해하는 게 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보험료를 실제로 보험료를 뜻하는 단어를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이게 아마 그런 아까 말씀하신 프리미엄과 비슷한 뜻에서 유효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밖에 또 옵션에 관심 있으면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파생 상품을 거래를 자주 하는데 이제 예. 옵션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이제 뭐 다 방금 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다 네네 잘 설명을 다 해주셨고 보통 이제 콜옵션, 풋옵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콜옵션은 이제 위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인 거고 풋옵션은 이제 가격이 빠져야지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면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를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사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트럼프 당선되기 직전에 이제 뭐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 그
콜옵션과 풋옵션 동시 매수해가지고 그냥 변동성에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하고 이제 보통 거래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린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을 가지고 선물을 했지만은 갑자기 장이 급하게 빠지면은 오히려 700만 원을 더 증권사에 입금을 해야 되는 게 3천만 원은 다 손실을 보고 700만 원을 더 입금해야 되는 이제 미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최근에 그 오일 유가가 이제 마이너스 30 몇 불 갔을 때 있잖아요. 2020년도 4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네네 3월이었나요? 예, 기억납니다. 하여튼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증권사에서도 이제 호가창에 아예 마이너스 가격이 준비가 안 된 중고사들도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새벽에 뭐 임원들이 다 전화해가지고 빨리 마이너스 호가창을 만들어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미수가 많이 발생.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 이쪽 그 분야의 개미들의 판단은 그 1억 천금을 노리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이 옵션 가격의 프라이싱이 워낙 정밀하고 수학적으로 개발돼서 쉽게 얘기해서 그 마켓 메이커 측에서 옵션 가격을 너무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롱 옵션으로는 사실 크게 엣지가 없다는 게 통계적으로 정론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수많은 과학, 수학, 물리학 전공한 인력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마켓 메이커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가격이 정말 정확하게 산정돼서 실제 개인들이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그닥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행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옵션만 사고 팔면 결국 진짜 도박 같은데 그거를 실물하고 같이 엮어서 사면 아까 핀조이님 얘기하신 대로 내가 뭐 어디 주식을 사면서 같이 옵션을 사면 보험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해칭으로 쓰는 거예요. 해칭 네, 용도로 해칭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원래 순기능이죠. 네, 원래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옵션을 많이 못 하긴 하지만 뭐 실제로는 옵션을 그냥 옵션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ETF에는 실제로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옵션을 이해를 하는 건 도움은 돼. 그 옵션이 있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아, 커버드 그러니까 콜로 뭐, 예, 커버드 콜 같은 게 실제로 옵션이 그러니까 들어가 비교적 있으니까 안전하게 자기 자산을 이용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큰 자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컴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뭐 스트래터지도 있고요. 물론 그거를 위한 또 ETF도 나와 있긴 하지만 예, 그런 좀 안전한 스트래터지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기가. 예, 뭐 미국 ETF 중에서도 뭐 QYLD나 뭐 제피 어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좀 그것까지 인기가 다 아실 있어서 정도면 뭐 예. 그래요. 역시 한국 분들이 빠르시네. QYLD나 이런 전형적인 그 커버드 콜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풋 옵션 라이트 하는 ETF들이 여러 가지 있죠. 이제 먼저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 네, 우리 책 그 스케줄만 좀 확인하고 이제 끝날까요? 아, 제가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 그 아, 네. 신기한 게 있었는데 MBBO라고 하잖아요. 발표 자료에 그 앞에 부분 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게 안 되지. 그게 좀 처음 저는 좀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한 일이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거래소가 2개 생겨가지고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시장 가격이 아니잖아요, 저게. 네, 진짜- 매수 외도 호가 예, 예, 깊게 이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뭐 뉴욕 증권 거래소 내 가격이 아니라 거래소들의 연결 사이의 가격. 네 모아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약간 차이가 우리나라에는 원래 예전에는 거래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거래소가 여러 개인 미국이라서 좀 싶어서 예, 근데 뭐 한국인 거래원이라는 게 있다고 지난번에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엔 그런 게 예전에는 결국- 없다더라고요. 워낙 시장이 커서. 예. 그래서 이게 MBBO가 좀 개념상으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는 잘 못 겪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SOR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이번에 거래소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중간가 이런 게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예, 한국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여러 군데 익스체인지에 여러 군데 시장에 있는 그 데이터를 쭉 모아서 한 군데서 모아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왜냐면은 네, 저희가 저도 여기서
미국에서 제가 인터랙티브 브로커에서 주식을 사건 할 때요. 막 익스체인지를 내가 정할 수도 있고 스마트라고 옵션이 있어 하면 그중 제일 나은 열 몇 개 중에 제일 나은 거 자기네가 오퍼를 넣고 거기서 사오는 형태. 그래서 네, 이제 핀조이님께서는 익숙하신데 저희는 그게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요. 거래소가 하나 추가로 생기면서 아까 얘기한 스마트 옵션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게 이제 생겨가지고 아직 안 익숙. 저희도 비슷한 게 생겼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거래소마다의 그러니까 이제 딜레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씩 드는데 어떻게 예전에 아세요? 그 레이턴시 문제를 한번 제가 그래서들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뉴욕, 뉴저지에 만들고 광 케이블 깔고 한다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것 때문에 또 그걸로 돈 버는 회사들이 많았죠. 근데 한국과 미국 레이턴시 법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하고.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행복이 느리겠죠 그러면은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제로 여기에 4번에 해당하는 DMA에 해당하는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서야 생긴 거죠. 영재님 말씀해 이게 주신 미국 시장으로 것처럼 다들 넘어오시죠? 영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SOI 같은 게 포스컴에서 만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DMA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실제 미국장에는 참여해보지 않았는데 시카고 거래소와 뉴욕 거래소 사이에 광 케이블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0.13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MSFT가 마이크로소프트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400불, 여기서는 401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면 한쪽에서 사서 한쪽에서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차익 거래들을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약간 좀 그런 거,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 간 차익 거래는 없었고, 이 옵션과 선물의 그 옵션 가격 간의 차익 거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던 때가 2010년도쯤에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거래소가 2개가 생겨가지고 이제 거래소 간 차익 거래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존재해요. 근데 그게 그 수십 밀리세컨의 딜레이인데 그걸 빠르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개인은 사실은 어려워요. 개인은 왜냐하면 내가 HTS나 여러분들이 주문 내시는 HTS나 API를 이용한다고 해도 내가 거래소까지 가서 찍히는데 한 100ms 정도 걸려요. 근데 DMA로 주문을 내면 1ms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API나 HTS로 주문 내면 50ms 그리고 DMA로 주문 내면 0.5ms 약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제가 뭐 그냥 들었던 거로는 그 거래소 사이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거기를 그 자기네 사설 전용 더 빠른 랑으로 통해서 주문을 때리면은 실제로는 그 차익을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예. 이런 거래는 지금도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개미들이 하긴 먼 나라 얘기. 일단은 개미들은 불가능한 게 장비를 하나 넣으려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월에 장비 컴퓨터 하나에 500 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거래를 넣어요? 안 해도. 어디에 넣어요? 장비를 온프레미즈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전용선으로 구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장비가 다 저기 여의도 KT 있잖아요. 예. 깜짝이야. 네, 내가 오셔가지고. 예. 여의도 KT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가. 여의도 KT 쪽에 어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거기 데이터 센터. IDC 센터가 아마 있을 텐데, 이 IDC 센터에 이렇게 빠르게 회선을 깔려면 아마 텐지망으로 깔아야 될 거고, 텐지망이 지금 엄청 비싸거든요. 그 기본적인 인프라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했을 때. 그럼 그거 말고도 그 거래소로 전용만 깔았을 거라고. 네, 그쵸. 전용선으로 다 네. 해야 되고. 그럼 고정비만 해도 전용선 고정비는 2011년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ELW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ELW가 2011년도에 터졌거든요. 이제 2011년도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내가 거래소에 얼마나 가까이 있냐, 내가 거래소에 얼마나 장비를 가까이 들여 넣느냐가 그 수익을 가져다 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경쟁이 점점 심해져서 2011년도에 ELW 사건이 그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제 증권사 직원들한테 뇌물을 주고 막 이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그 뇌물을 받은 증권사 직원 2명이 감옥에 갔다 왔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금감원에서 증권사한테 최소한 그러니까 그 증권사와 이 외부 트레이더들 사이에 방화벽 바깥에다가 장비를 두도록 해라. 그 정도의 경쟁을 지켜라라고 해서 이제 그런 금감원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만약에 이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증권사 사장을 잘라버리겠다. 이래서 지금은 그 방화벽 안 거래소 가까이까지 가기는 사실상 불법이라서 좀 어려워요. 만약에 들키게 되면 사장이 잘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차익 거래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익이 많이 보죠. 근데 우리나라에 저기 한맥증권이라고 있습니다. 한맥증권 사태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빨리 주문을 내면 수익을 먹는 거예요. 수익을 먹는 건데, 수익을 더 먹으려 그러면 내가 그 체크를 안 해야 돼요. 체크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 최대한 빨리 이게 이제 HFT를 하는 사람들은 그 랜선의 길이도 중요하고, 장비도 어떤 장비를 쓰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장비가 한 1억 가까이 가는 1억 넘는 장비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맥 사태가 뭐냐면 체크를 안 하게끔 해서 주문을 낸 거예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 기준가가 잘못 들어왔어요. 기준가가 잘못 들어오니까 한맥에 실수를 해서 잘못 집어 넣은 거죠. 가격이 비정상 가격이 계산이 돼서 그쪽으로 주문을 빠바박, 이게 차익거래 기회라고 주문을 빠바박 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쪽에서 그거를 다 가져가서 한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사건이 한맥 사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얘기가 재밌긴 한데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슬슬 끝날 시간이 돼서 너무 재밌네요. 네, 이거 너무 재밌긴 한데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고, 네, 해영책입니다. 얘기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스터디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마무리만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 일정 보시고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기입을 해주세요. 다음 시간 가능하면 다음 전까지 하나 정도는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능하면 이제 앞에 부분이 좀 쉽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신규로 오신 분들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앞에 부분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이제 그걸 좀 배려해서 뒷부분을 좀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